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요, 정치 뉴스를 보면 놀이동산의 범퍼카가 생각납니다. 이름하여 밥그릇 범퍼카!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다 들이받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편이 어딨어? 공천 주는 사람이 내 편이지. 이들에게 선택지는 세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 야당, 과당.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공천 과당만 피할 수 있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보인다고요. 네. 2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2월 26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제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한 이분의 얘기 좀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이슈를, 경제 회복 이슈를, 민생 문제를 네. 어느 당이 주도하느냐.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네. 그러면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넘긴다. 그럴 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총선의 최대 이슈는 캐스팅 보트는 경제다. 지금 총선의 최대 화두, 최대 이슈는 경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귀에 쏙 들어온 그 숫자가 있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여기서 뭐 국민의힘이 최대 150석에서 160석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뭐 이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직자 후보들한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메시지에 뭐가 내용이 들어있냐면 네.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갈 것을 요청드린다. 네.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문자를 보낸 이후에 오늘 아침에 목소리에서도 뭔가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의 대의와 명분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지금 이 겉으로 보기에는 최재형 교수님 막 예를 들어서 막 격앙되고 어조가 막 높거나 하진 않는데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표정이나 이 어조를 봐도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뭔가 이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게 막 느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선거에서는요. 절박하게 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아하. 이겨도. 예를 들면 정말 전망이 좋아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선거를 임하는 후보들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절박감이 있어야 더 막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 보세요. 그럼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선거에 져요. 그게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흐트러지게 되면 그럼 또 패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자꾸 150석, 이제 160석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필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현장에 뛰고 있는 분이 이러쿵 저러쿵 뭐 평론하는 분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망을. 그러나 현장에 뛰는 분들은 우리가 너무 절박하다.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우리는 정말 조금 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끝까지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저렇게 되면 선거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뛰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조금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뛰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다시 다잡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근거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거가 오늘로 한 44일 앞으로 다가왔나요? 총선이.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든 야든 새치혀로 인한 뭔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그게 좀 이 조짐이 엿보입니다. 이런 건 계속해서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그냥 재판에 임하는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특별히 증거가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직접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네.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관계 알고 계셨는지. 앞서 그 배 사무관은 유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좀 입장 한 말씀. 법인카드 식사 결제 몰랐다는 건가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너 얼굴도 보여서는 안 된다만 부딪히지 않도록 해라라고까지 당부를 했었던 상황이어서 전혀 공모 사실이 없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혹시 왜 하셨던 건가요? 보신 것처럼 법원에 들어갈 때 모습 그리고 나올 때 모습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김혜경 씨는 일절 다른 얘기는 없었고 대신 이 변호인이 옆에서 상황 설명, 입장을 밝혔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애초에 이제 많은 이 언론들이 궁금한 게 과연 포토라인에 설까 그것도 궁금했는데 일단은 서긴 섰어요. 네, 서긴 섰습니다. 김혜경 씨 변호인이 첫 재판을 앞둔 지난 23일에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합니다. 통상 신변보호 요청은 피해자나 증인이 하기 마련이고 이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법원 직원들이 경호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 통로로 입장하게 합니다. 이 김혜경 씨 측의 신변보호 요청 일단 법원이 받아들이는데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게 합니다만 비공개 통로까지는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이 다니는 현관 1층이 아닌 1층 후문을 통해 김혜경 씨가 들어섰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출석 전에 잠시 포토라인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른바 비공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일단 언론에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개가 됐고 잠시나마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긴 했지만 보신 것처럼 답변은 이 변호인이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변호인은 너무 황당한 기소다. 설마 기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대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했던 2021년 8월 달에 그때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6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결제는 배 모 씨가 경기도청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그 건의 첫 재판이 오늘 있었던 것이고 이 재판에 임하면서 김혜경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이 너무 황당한 기소다. 배모 씨 사건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혜경 씨가 공모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 사실은 전혀 기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또렷이 기억하실 거예요. 왜? 2년 전 그 어느 대선보다 치열했던 그 대선 국면에서 김혜경 씨가 이 논란 의혹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때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 때 발언 기억하신 분 많으시고 지금도 다시 들렸지만 들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뭔가 딱 부러진 표현은 없었고 두루뭉술한 표현이었고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러한 답변은 일단 그쳤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부인한다 이런 얘기는 다 피해간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그러면 그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 재판의 쟁점은 결국에는 공모 여부와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이걸 입증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 씨, 이 5급 공무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부행위 금지행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이 이미 됐고 그게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관련 사건의 어떤 이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와 거기에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서 다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계산은 배모 씨가 했는데 김혜경 씨가 이거를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지시한 주체가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범죄를 같이 하려는 어떤 주관적인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같이 계획을 했고 그리고 실행행위에 직접 나아간 배모 씨를 마치 한 몸처럼 이용해서 이 범죄, 기부행위 금지라는 이 범죄 자체를 실현하려는 어떤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지 유죄로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후에 숨은 사람이 김혜경 씨가 맞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김혜경 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경 씨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정권도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도 세계의 어떤 독재 정권도 10만 4천 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공교롭게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물론 같은 법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재판을 받았다면서요? 네, 재판을 받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까 말씀하신 그 10만 원 상당의 물론 그중에 본인의 밥값은 본인이 계산했고요. 나머지 7만 몇천 원 정도 되는 것을 아마 이제 배모 씨가 지급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았고요. 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같은 날 공교롭게 재판이 잡혀서 각각 이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 민주당이 조금 더 격양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날 부부가 함께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총선 국면이라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겠죠. 이미지가 사실은 저렇게 되면 사실 두 사람이 같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타격을 고민한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부가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른 재판부니까. 다만 이제 저런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권칠승 대변인이 이 문제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는 재판 과정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벌써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뭔가가 통째로 빠져서 버스를 뚫었다는 말만 들어도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게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나? 정말 날벼락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어허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뭔가 튕겨 오릅니다. 2차로에 갔다가 1차로에 갔다가 아찔한 순간인데요. 뭐야, 이게? 중앙분리대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예요? 쿵 뛰어서 넘어가더니 버스, 마주오는 버스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어머나! 버스 앞 유리창을 보세요. 커다란 구멍과 함께 그야말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버스 안에 이것이 박혀버렸는데 정체는 대형 바퀴였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뭐라고요? 지금 저 정체가 뭐라고요? 지금? 바퀴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 바퀴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마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조금 전 사고가 난 고속도로입니다. 앞서 달리는 화물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바퀴 하나가 스르륵 어머나. 빠집니다.
그대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혀서 빠른 속도로 튕겨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여파로 돌멩이처럼 보이는 물체가 블랙박스 차량으로 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저렇게 버스를 덮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도 온몸에 시청자분들 저 영상 보시면서 소름이 쫙 끼치실 텐데 하재근 평론가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게 저 대형 타이어가 지금 관통한 버스 승객도 운전기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건이 어제 오후 4시 9분쯤에 경고속도로 안성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머나. 저기 광주의 한 사진작가 협회 회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안산에서 사진 모임을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안에 회원들이 37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바퀴 한 지름 1m 정도가 넘어가는 거대한 바퀴가 버스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 박힌 거예요. 어머나. 그 바람에 승객이 버스 운전 기사하고 60대 승객 2명이 사망했고 세상에.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진짜 날벼락이에요. 아니 앞서 버스는 영상 보면요. 버스 전용 차로로 지금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목격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바퀴가 통째로 빠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안성 나들목 참여하는데 버스를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바퀴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이 버스도 굉장히 대형 차량인데 아마 운전기사님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버스를 관통해서 겨우 멈춰섰을 정도의 대형 바퀴니까 만약에 다른 승용차들과 부딪혔다라고 하면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사망자 유족들도 굉장히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얼굴 보면서 얘기를 나눴던 지인들이 이 상황이 과연 믿길까요? 이게 진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지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어제까지 통화를 하고 아침에도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러는데 눈이 환하지요. 저거 같이 있는 지가 한 20한 5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니까요. 꿈 같고. 지금 저 영상 보셨지? 피해를 당한 버스 그 처참합니다. 버스 상황 보시죠. 앞유리 보셨죠? 처참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진짜 짐작해 주는데 유족분들과 지인분들의 그 황망한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대체 어쩌다 이런 날벼락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왜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수사를 위해서 국가수의 의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길로 이렇게 이동이 됐는지 그것도 저희도 좀 의아한데 그 부분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 최준명 교수님 더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게 혹시 지금 사고 버스가 나중에 보니까 갓길에 정차돼 있다는 거 그러면 혹시 버스 기사님이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으신 걸까요, 세상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아니면 대처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 중인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방금 보셨잖아요. 버스 전용차로 가고 있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갓길까지 갔냐는 거예요. 운전사는 지금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기사께서 일단 타이어가 들어오는 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고를 막아보려고 했을 가능성. 또는 충격을 당하고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바퀴 들어간 거 보세요. 세상에. 아이고, 저렇게 큰 타이어가 저기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갓길까지 운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이 달려있는 동안 노력했을 가능성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중앙분리대를 부딪히고 나서 밀려서 갔을 가능성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자동 제어 장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저 사고가 나고도 갓길까지 갈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가수에 화물차량 정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트레일러 차량입니다. 트레일러 차량의 바퀴가 아니 어쩌다가 바퀴가 빠진 거예요.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이 차량 특히 화물차에서 무언가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뒤따르던 블랙박스 차량도
하마터면 크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이 바퀴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기 직전에 이 바퀴에 튀어서 볼트나 돌멩이 같은 물자가 블랙박스 차량 앞부분을 강하게 직격합니다. 쾅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는데 이 충격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가서 다행히 화물차가 멈춰 섰고 그로 인해 2차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관광버스를 덮친 타이어가 이 화물차에서 빠진 사실 자체를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화물차 수출용 컨테이너를 싣는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재차 확인해봤지만 이 화물차 운전자는 여전히 타이어가 왜 갑자기 빠졌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빠진 부위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평소에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출발 직전의 점검 사항 등도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진짜 황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제발요. 모든 차량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 차량 점검 부주의가 지금 보셨죠? 이번 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인께 애도를 표합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샅샅이 뭔가 뒤진다. 뭔가 그러면 뭐가 배가 고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인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누군가가 들어와서 샅샅이 뒤졌다는 건데 지난 21일에 경남 함안군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CCTV에 행동도 차림새도 수상한 어느 남성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이날 이제 깜깜한 새벽 시간이었는데 어느 병원 앞에서 서성거리는 어떤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네요, 진짜. 기웃기웃하더니 이 남성이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빈 사무실로 향합니다. 뭔가를 급히 찾는 듯이 곳곳에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먹을 건 없잖아요. 너무 당당히 들어가서 직원인가 싶다가도 모자를 눌러쓰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저 모양새가 왠지 수상해 보이긴 하는데 저 남성이 저렇게 곳곳을 둘러보고 한참 후에야 병원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병원 관계자 직원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을 환하게 켜고 뭘 찾든가 하지.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지금. 이 남성은 병원 관계자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영상만 봐도 상당히 수상한데 더 수상한 건 이 남성 이 행동을 무려 3차례나 반복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고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또 나타났는데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수상한 남성이 떠나고 3시간쯤 흐른 뒤에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서 내린 사람 다름 아닌 아까 그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나? 이번에도 역시나 머리에 두건을 둘러쓰는데 그리고는 또다시 병원 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까 남성이 서랍을 뒤지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누군가가 앉아있죠. 담당 직원이 업무를 보던 중이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직원이 밖으로 달려나가고요. 화들짝 놀란 남성 역시 잽싸게 주랭랑을 칩니다. 지금 보세요. 뭔가 이게 집념, 의지 뭐 그런 걸까지 지금 저 병원을 들락날락 3차례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이 당직을 서던 야간 당직 서던 직원이 그럼 누구요? 아니 그러니까 걸음만 나서려 도망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원무과에 들어왔다는 그런 신고였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 복면을 해서 머리도 칭칭 감고 우리 세부인가 출동을 했는데 가면은 또 없고 가면 없고 자기 차가 병원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신발도 벗어버리고 도망갔고 그래서 차인데 올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잠복을 했어요. 이선이가 살 왔더라고요. 자기 차 가지러 병원에 거기 입원도 한 전력이 있고 항상 이제 원무과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훔치러 온 거죠. 간은 배 밖으로 나왔지만 머리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딱 그 자리에 범죄 현장에 다시 왔어요. 최진명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 50대 남성인데 이 병원에 4번 왔어요. 4번. 하룻밤에 4번을 왔어요. 근데 4번 올 때마다 직원한테 또 들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경찰의 말처럼 직원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 또 부딪히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부딪히고 4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직원이 볼 때도.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병원 원무과 서랍에서 돈을 훔쳤어요. 지금 저 뒤지는 게 돈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무과에 일단 돈을 이제 접수하고 막 퇴원 수속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생각해 돈을 훔쳤는데 얼마나 훔친 줄 아세요? 3만 원 훔쳤어요. 달랑 3만 원. 3만 원 훔치기 위해서 4차례나 한밤중에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결국 3만 원 훔쳤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됐냐? 야간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가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3만 원이에요. 그러면 혹시 허준 변호사 그랬군요. 경찰이 봐줍니까 혹시? 일단 3만 원이라도 남의 재산을 훔친 것은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당연히 형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다만 뭐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훔친 재산의 액수가 크지 않은 부분이 양형의 일부 참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형량이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이 되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절도나 주거침입이 아니고요. 해가 지고 난 뒤에 해가 지기 전 사이인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서 이 야간 상태의 불안이나 방심하는 마음을 틈타서 평온을 깨뜨리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형 선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기본 양형이 1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권고가 되고 있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4년까지도 권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훔친 금액 액수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 진짜 이 바늘도둑, 소도둑 되기 전에 이번에 붙잡힌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법의 처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기를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문 넘어간 90대 뭔가 제목에서부터 심상치 않음이 느껴집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네,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힘든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제 오후 있었던 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경기도 시흥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로프를 매단 소방대원들이 건물 외벽을 조심스레 내려가는데요. 네. 바로 밑 3층 외벽을 보니 보세요. 한 할머니가 걸터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간판 위에 앉아 계시는데요. 어머나. 창문 틈으로 할머니를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손들도 보입니다. 네.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90대 할머니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는 저희들도 지금 가슴이 철렁한 그런 순간인데 최진봉 교수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그제 오후 1시 24분경이에요. 지금 저 높이가 3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이 90대 할머님이시거든요. 90대 할머님이 간판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119에 전화를 했고요. 먼저 출동한 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시면 안 되니까 간판이 앉아 계시는데 떨어지는 순간 큰일 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안에 경찰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함께 할머니 손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막고 그래서 아까 있었고. 저기 손이 그 시민분들과 맞아요. 그런 분들인데 아이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119 소방대가 출동하자마자 밑에 매트레스를 깔았고요. 네. 혹시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매트레스를 깔고 옥상부터 루프를 타고 계속 내려와서 안전하게 구조를 한 상태. 신고 20분 만에 저 할머님을 잘 구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90대 어르신은 어쩌다가 왜 저렇게 높은데 걸터 앉아 계신 거였어요? 요즘 빌딩들은 이렇게 창문이 활짝 열리지 않잖아요. 네. 살짝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살짝 열리는 그 틈으로 4층에서 창문 틈으로 밖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 아래 이제 이 간판이 있었는데 간판의 너비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거기에 걸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당시에 이제 경찰이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그 경찰 말에 따르면 저 할머니가 간판에 앉아서 밑에를 쳐다보시면서 계속 몸을 흔들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분의 손이 저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을 정말 진짜 천만다행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 상황에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장면이 지금 빚어질 뻔했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도착해보니까 협소한 간판 위에 할머님이 앉아 계셨고 요양원 관계자 한 분하고 경찰관 한 분이 그 할머님 어깨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창 자체가 앞쪽으로만 열리는 창이
있거든요. 한 45도 정도로. 한 30-40cm 정도 협소하신데 고기를 어떻게 내려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내려가고 나서 좀 살려달라고 그런 말씀 있으셨어요. 지금 할머니 여기 도와드리러 왔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위험하다 하니까 그때 이제 좀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저 어르신도 나중에는 상황을 인지하셨나 봐요. 이거 살려달라고 하셨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쩌다 저러셨을까요? 이 90대 여성이 해당 건물 4층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 자녀들이 병문안을 다녀갔는데 자녀들이 떠나고 40분쯤 뒤에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여성이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스스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다행히 별다른 외상이 없어서 곧바로 요양원에 인계됐습니다. 미루어진 사건인데 가족분들이 면회 갔다 떠난 직후잖아요. 얼마나 이 어르신 진짜 가족이 그립고 손 한 번 더 잡고 싶고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시잖아요. 정말 치매는 이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히요. 자, 분위 바꿔볼게요. 아니, 윗옷을 벗은 것도 망측한데 뭘 훔치기까지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난 23일 경기도 김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경기도 김포의 한 사거리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우체국 택배 차량이 저기서 오는 거 보이죠? 신호 위반입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조수석 속을 조수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인데요. 이 추돌 사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최재목 교수님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지금 저 차량이 멈추질 않고 지금 계속 와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 차량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택배 차량 주인이 아니에요. 어머나? 누가 운전한 건지 저 차를 훔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훔친 차량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택배 차량 운전자가 만약 운전을 했으면 신호를 위반하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택배 차를 훔쳐서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3에서 4km를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게 그 20대 남성인데 이 사람이 23일 오전 10시쯤에 택배 기사가 차량에 열쇠를 두고 물품 배송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그 차를 훔쳐서 계속 차를 몰았고 주행 중에 저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피해를 당한 차량은 좌회전 신호대 정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사고를 낸 저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은 상황이에요. 택배차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저 어떤 인간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어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도로 정체로 인해서 차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등장하죠. 그리고 한 차량 앞을 막아서는데요. 무슨 차량 앞이냐면 아까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냉동 탑차를 막아섭니다. 도대체 경찰차가 왜 이 사고 차량을 막아선 걸까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냉동 탑차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영상에서 하재근 평론가님 피해를 당한 차량 아니었어요? 피해를 당한 차량이었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건 가해자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남성이 애초에 택배 차량을 훔쳐서 몰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아까 냉동 탑차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피해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해 차량 운전자가 뛰어들어가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또 도주를 한 겁니다. 바로 경찰이 추격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멈추지라고 계속 도주를 한 거예요. 10km 정도를 추격하다가 40여 분 만에 경찰이 서울 개원 나들목 인근에서 해당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이런 코미디 같은 사건이 해괴망측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경찰에 붙잡혀 나온 이 남성의 상태가 또 심상치가 않았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이
사람이 더욱더 심란한 건 네. 하위 실종이 아니라 상위 실종. 웃옷을 벗고 있었는데요. 이번 23일 날이 거의 영하 날씨였거든요. 어허.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남성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영상에서 지금 얼굴은 가렸습니다만 윗옷을 벗은 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근데 대체 왜 어디서부터 윗옷을 벗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CCTV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음주나 이런 건 특별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음주나 이런 상태도 아니라는데 박성배 변호사 그럼 왜 대체 저런 행동을 한 걸까요? 오늘 오후 2시경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이 피의자는 김포 자택에서 나올 때부터 윗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음주나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모두 아니라고 하고 절도를 2차례 감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 경찰은 피의자를 절도, 도주추상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고 구속영장도 이미 발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범행 동기나 상의 탈의 이유 등이 궁금한 사건이지만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천만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13년간 사신 최진봉 교수님도 황당한 일이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제가 살던 곳이죠. 미국 텍사스 제가 살았어요. 진짜요? 네, 텍사스 줄 때 교수를 했잖아요. 제가. 네.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보이시죠? 미국 텍사스 한 도로입니다. 분수마냥 거대한 물줄기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데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짜? 저기가 무슨 유인경 편한 워터파크 그런 데도 아닐 텐데 물놀이 공원도 아닌 건데 지금 어쩌다 저런 일이 생긴 걸까요? 텍사스에 살진 않았지만 네. 전해들은 뉴스에 따르면 네. 배관이 파손돼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아하. 저런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물줄기가 쏟아졌답니다. 진짜 뭐예요, 그거 진짜.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영화의 폭포수 같은데, 폭포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죠. 근데 물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온 건데요. 이 엄청난 물줄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됐고요. 어머나. 인근 공원도 폐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망가진 파이프는 바로 다음 날 이제 교체가 되긴 했지만 네. 텍사스 지역 전체의 수압이 낮아져서 어머나. 물을 틀어도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아이고.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시 당국은 처음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냥 파이프 하나가 이렇게 도시 전체를 세상에. 침수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먼 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야, 진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걸 또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